네, 4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이 벌써 11일째를 맞았습니다. 그간 전쟁 현장,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분위기는 많이 전해드렸는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해외 외신의 그 반응과는 상당히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지 분위기가 사뭇 궁금합니다. 네네. 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에 계시죠.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전쟁이 열흘이 넘었습니다. 현지 워싱턴 내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워싱턴 정치권 안에서도 매우 심각한 전쟁이다. 그리고 미군 사망자가 생기고, 지난 주말에 죽은 사람 시신이 왔어요.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 메릴랜드 공항에서 그 바디를 인수하고, 예,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가 미 전역으로 중계되면서 미국 시민사회 이제 전쟁이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됐고, 그리고서 정치권에서는 어, 아직까지는 좀 긴장되고 전쟁에 대한 발언을 조심하게 합니다. 원래는 전쟁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거쳐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의회에 가서 이거를 잘 설명하고 알리는 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답게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생략했습니다. 마치 너무나 능청스럽게 전쟁 개시 명령을 내리기 직전까지 자기 리조트인 마라라고의 큰 열애장에서 춤을 추다가 들어가서 몇 분 만에 공격 명령을 내린 2월 28일 자정 때쯤이죠. 이게 테헤란은 28일 아침 거의 9시 반 10시쯤 되는 거였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번에 대통령은 미국 전체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어떤 것도 언급하고 어떤 것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런 상황에 이 상황을 맞이한 미국 정치권에서는 전쟁이니까 어쨌든 초당적으로 대통령의 전쟁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전쟁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은 정확하게 양당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이미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난 다음에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의회가 제한할 건가 아니면 권한을 전격적으로 줄 건가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결의안이 아슬아슬하게 제안을 하는 거가 부결됐어요. 대통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선 전쟁에 대해서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결의안을 민주당에서 냈는데 그게 공화당 전원의 반대로 인해서 부결됐기 때문에 역시 트럼프는 나는 의회는 상관 안 한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 전쟁 진행 중인데 점점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의 분위기입니다. 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계 미국인들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이란 출신 이민자들이 한 70여만 명 살고 있어요. 주로 LA에 모여 살고 있고, 이란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데를 그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모여 살기 때문에 LA에 이란계들이 모여 사는 데를 테헤란젤레스라 그럽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기서는 비상이 걸렸죠. 이란계 그 미국인들은 이란과의 전쟁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선명하게 갈라져 있어요. 저 40여 년 동안에 이란 무슬림 권력이 시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한 거에 대한 반정부 운동을 하던 이란계 미국인들이 있고 아니면은 무슬림 신정, 무슬림 권력 측에서 있는 이란계들이 있고 이런 미국 내 이란계 동포들 안에는 이런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 가운데에
무슬림 이란 혁명이 1979년 나기 전에 팔레비 국왕 때 쫓겨왔던 시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 반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 신정 권력을 미국이 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이란에서 반정부 자유의 확대를 시민사회 세력들을 지원하는 곳에서도 절반은 반기면서 절반은 그래도 전쟁은 아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에 이란계들 그리고 다른 큐반계들이나 이런 데랑 같이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활동가들도 지금 이란계 미국 시민들한테 연락도 받고 같은 목소리로 전쟁은 말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죠. 그런데 이란계 미국인들의 한국계 미국인들만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미국 내의 자국계 동포들 사이에 구심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거는 그 이란의 해교 권력, 무슬림 권력에 쫓겨난 팔레비 왕의 장남이 그 79년서부터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레자 팔레비라고 있습니다. 예. 레자 팔레비가 지금은 내 때가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예. 인케이스 이란의 해교 권력이 무너지면 자기가 이제 권력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의 세력을 가지고 지금 워싱턴이나 이런 데 활동하는 게 간간히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란계 미국인들, 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크게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갖는 세력으로다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원래는 그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마가는 이런 전쟁에 반대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그 입소스에서 낸 여론조사에 비하면은 거의 한 74분의 3 이상이 전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전쟁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은 이런 공포심이 조장이 됐고 그래서 이 트럼프 권력에 대한 이 시민들의 민심이 떠나고 있다라는 게 그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매우 불리하게 될 거다. 근데 트럼프는 어차피 이란의 핵 문제 때문에 부딪힐 건데 올해 안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선거를 생각할 때 선거가 11월이니까 이란과의 부딪히려면 비교적 빨리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지난 1월 달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자기 생각대로 대통령만 딱 핀세트 짚듯이 체포해서 제거하니까 마두로 대통령에 비해서는 미국하고 대화가 잘 되는 다른 베네수엘라의 권력이 생각한 것, 기대했던 것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 이란도 그러라는 전략으로 시작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세 번째는 역시 늘 그래왔듯이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협, 이란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이 네탄야후는 기회라는 것 때문에 지난 12월부터 미국에 드나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낸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트럼프는 이란과의 부딪혀도 이빠를수록 좀 좋다라고 판단했더라는 게 전쟁 일주일 후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쟁이 공화당한테 이번 중간선거 굉장히 불리하지만은 오히려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층인 이 마가라는 데에는 결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그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좀 강조해서 멘트하고 싶은 거는 한국의 전문가들은 마가라는 그런 지지층 안에 있는 세력 중에 이 반개입주의자들,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마가가 분리되고 분산되고 지지층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마가라는 세력은 나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나하고 감정적으로 연대하는 세력이지, 마가라는 세력이 먼저 있어가지고 그러한 마가라는 지지층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마가의 시작, 마가의 진행, 마가의 끝도 다 나다. 내가 오우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결심했다라는 정보를 마가 안에서 트럼프에 가장 가까운 터커 컬슨이라는 빅 스피커가 마가 세력들 보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트럼프를 지지해주고 더 가까이 가야만 그가 우리의 아젠다를 수행할 거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의 전문가들은 마가 그 안에서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층이 이완이 된다라고만 보는 거가 오히려 선거를 전망하는 데에 좀 잘못 볼 여지가 있다. 이런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거는 이 백악관 핵심 중에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점점점 소외됐어요. 제이드 벤스는 목숨 내놓고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야만 하는 빅테크, 앨런 머스크라든지 피터 티엘의 세력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네탄야후가 계속 드나들면서 서서히 전쟁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핵심 구조에서, 그래서 전쟁을 공습 개시 명령을 할 때 플로리다에서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그다음에 CIA 국장하고 비서실장하고 트럼프가 있었고, 백악관에서는 유르고 벤스 혼자서 그냥 보좌관 덜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벤스 사일런스라는 게, 벤스의 침묵이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이해에 이게 지렛대입니다. 네,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에서 최근에 상원 의원 예비 선거가 있었죠.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 사건이 94년 이후 최초다. 공화당의 텃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올 중간 선거를 위한 각 당의 후보를 정하는 예비 선거가 세 개 주에서 있었어요. 텍사스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아칸소. 텍사스가 매우 주목이 되는 그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올해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텍사스에서 공화당 의석을 최소한 5개 이상을 늘리려고, 텍사스는 주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리고 선거는 연방 의원을 뽑지만은 각 주의 선거는 주 법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각 주의 법은 각 주의 상원과 하원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텍사스에서 그 하원 의석을 5석 이상을 더 확보한다라는 생각에 텍사스의 그 주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게리맨더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공화당 의원이 더 많이 당선되도록 디스트릭을, 지역구를 다시 나누는 걸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처음 실시한 예비선거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죠. 3월 3일. 그런데 물론 공화당 내의 민주당의 경선, 공화당 경선을 같은 날에 치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적인 거는, 올 중간 선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는 2기 트럼프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매우 불안하고 우려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라는 지역은 누가 봐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공화당 지역이에요. 그건 뭐냐면 민주당의 유권자가 잘 늘어나지 않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민주당 쪽에 투표를 하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게 나타났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선거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죠. 기회는 왔는데 과연 유권자가 어떻게 맡길 건가? 지금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올 중간 선거를 전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의 후보들의 경쟁이 어떤 후보들이 앞섰나 하면은 전체 미국의 정치를 볼 때에 트럼프 권력이 생기고 트럼프 지지층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층들은 공화당 내에서도 극우파입니다. 아주 강경한 우파 쪽에 있는 지지층이라고. 공화당이 그런 권력을 잡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권력과 잘 싸우라는 민주당 지지층도 역시 맨 좌쪽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민주당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화당도 민주당도 극우와 극좌가 각 당의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이번 지난 화요일 날 텍사스 선거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민심은 거의 대부분 좌파보다 중도파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민주당 쪽 유권자들이 비교적 공화당 유권자보다 지식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정치 참여의 열기는 낮고 이거에 대한 이 그 적극적인 투표 참여의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겠어요? 이렇게 돼가면은 트럼프는 투표 참여하는 규정을 더 까다롭게 만들 생각. 그 생각을 이미 트럼프는 작년서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권자는 시민권자에 한해서만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투표할 수 있다고 유권자로 등록을 하면은 시민권자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시민권자임을 증명해내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도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등록을 해야 투표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냥 유권자로 돼 있으면 투표장에 가면 투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작년서부터 만드는 법은 유권자 하나하나 그날 와서 시민권자임을 증명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시민권자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여권을 만들 때 시민권자인 거를 확인하고 여권을 주는데 여권은 미국에서 해외여행을 하는 때만 만드는 게 여권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이 없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자로 증명하려면은 내가 태어난 병원에 가서 출생증명을 띄워와야 돼요. 투표를 하겠다고 그거를 띌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투표율을 낮추는 게 트럼프는 유리한데 투표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권자가 투표를 하더라도 시민권자임을 꼭 증명해서 투표를 시키겠다라는 연방 법을 지난 2월 초순에 트럼프가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더 세이브 액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투표율이 너무 낮게 되고 이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거 없죠. 한 15% 정도 되는 블랙 유권자들은 자기가 시민권자라는 걸 증명해낼 방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공화당의 상원 공화당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됐어도 나는 공화당원들은 이 법을 법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공화당 지도부도 표현을 했지만은 트럼프는 그거를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내리누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트럼프의 의지가 지난 3일 날 텍사스 예비선거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현상을 보고 훨씬 더 의지를 강할 거다. 그래서 그때 조지아의 공화당 주지사 보고 거기서는 만 표만 내가 더 많아도 거길 이길 텐데 만 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트럼프는 그 당시 조지아는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걸 지금 와서 조사하겠다고 세이브 액트가 통과될 때에 그때 FBI하고 국가정보국 요원들을 조지아에 보내가지고 2020년 벌써 이게 몇 년 전, 5년 전에 선거한 데이터를 다 압수하도록 한 이런 갈등과 이런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선거를 볼 때에는 이번 중간 선거에는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닌가? 어떻게 트럼프가 이기든가 아니면은 깽판이 되든가 막말로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으로 부정선거다 왜?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표한 사람이 얼마나 많다. 그런 사람이 아주 없진 않거든요. 그걸 만일에 여기저기 막 수집했다가 트럼프가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대통령 권한으로 되죠. 그리고 더구나 미국이라는 큰 나라는 동쪽 끝과 서쪽 끝이 3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경합 지역이 있는 어디입니까?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그리고 뭐 버지니아, 조지아. 여기서는 이미 저녁 6시, 7시에 투표가 끝나가지고서 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게 막 공개가 되면은 그때 캘리포니아는 한참 선거에 유권자가 몰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전체를 하나로다가 뭐가 할 수 있는 건 워싱턴 DC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죠. 서쪽에서 선거가 막 진행 중일 때 동쪽의 결과를 보니까 내가 질 것 같으면은 트럼프가 아 이거 아니야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 의회가 다른 선거를 다시 할 때까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법적으로 또 따져봐야 되고 그 당시 가서 그러면 아시다시피 대통령 권한으로다가 행사한 게 그게 맞냐 틀리냐 대통령 권한이 딱한 거냐라는 걸 따지려면은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 대법원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소송의 결론이 나는 게 1년이 걸리잖아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가지고 대통령 비상 권한법을 발동해가지고 관세 전쟁, 관세 폭탄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서 소송을 제기한 게 그게 2, 3주 전에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이미 다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선거 제도도 이렇게 우리가 허술했구나. 이렇게 이상한 리더십이 들어오면 이렇게 망가지구나.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지난 텍사스 선거에서 그런 게 더 분위기가 고조되고 또 한 가지 공화당 내의 예비 경선에서는 트럼프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지지 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는데 대개 결론이 트럼프 전통적인 공화당 후보들이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마가 세력들에 비해서. 그럼 트럼프는 자기 말을 잘 따르는 마가 쪽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공화당 후보가 되게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겠죠. 그런 옵션들이 트럼프는 많죠. 그러면 트럼프가 매우 부지런하게 이제는 각 지역 다니면서 전략 지역에 마가들을 동원해 내라고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으로 다닐 거다. 이렇게 보면 역시 이 세 지역의 예비 선거를 볼 때에는 이번 전쟁 개전을 하고 첫 선거인데 뭐 3.1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전쟁에 대한 여파는 유권자들에게 별로 크지 않았다. 그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텍사스 예비선거에서 통해 가지고 올해 중간선거를 좀 관전 포인트가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다. 이게 한국의 미국 전문가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많은 전망과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이란의 목소리는 또 다르더라고요.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미국이 중동에서 일으킨 전쟁, 중동에서 치른 중동 전쟁의 미국의 모든 끝마무리의 목표는 레짐 체인지입니다. 반미 권력을 바꿔내는 거였어요. 이라크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중동 그 걸프전에서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이 이란의 하메네이와 하메네이의 측근들과 혁명 수비대의 그 핵심 참모들을 일단은 몰살시켰지만은 예, 새롭게 들어오는 권력의 지도부들과 미국과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가라는 부분에서 CIA가
작업을 하고 왔고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건가 할 때에는 전쟁을 끝날 때쯤이면은 우리랑 관계를 좋게 맺을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하메네이가 그 지도부에서 축출이 된 다음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사람들도 같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레짐 체인지를 할 거라는 게 고민이다. 우리랑 얘기되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일을 하려면은 어차피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요, 이라크는 평원입니다. 이란은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은 가장 감수해야 될 거는 미국 지상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전쟁이 끝나죠. 산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우라늄 농축한 것도 이 산악지대 어디에 얼마큼 숨어겨 있는지 IAEA가 이거는 우리가 투명하게 밝혀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일주일도 장기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이 이란은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는 전쟁이고 그 인명피해는 많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미국에 탑재된 무기가 매우 빠르게 소모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볼 때 이란은 점점 전쟁을 끌어갈 거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장기전을 각오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렁으로 아시겠지만은 2003년에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의 전쟁은 이 근현대사 속에서 미국이 가장 오랫동안 2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끝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23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두 손 들고서 철수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2024년 트럼프는 선거에서 여러분 나는 어떠한 전쟁도 치르지 않을 거고 바이든처럼 저렇게 그 전쟁에 대해서 졌다라는 것도 안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아주 참혹한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수렁으로 빠져들 것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매우 우려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쟁과 관련한 미국 현지 분위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저희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라이브 매일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